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4년여 만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소들을 매무 처분하고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에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 가상화폐 지갑과는 별도의 28억 원 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가상화폐를 모두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의 한우 36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전국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들 농장에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 전부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돼지, 양 농장을 비롯해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을 금지시킨 겁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가장 최근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충주를 비롯해 안성 젖소 농장 등에서 양성 반응이 속출했는데 특히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겼지만 구제역 발생 사례가 잇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백신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쵸, 우리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인접한 7개 시군 전체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에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자진 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4시간여의 회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최고위원직 버티기를 했던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어제 자진 사퇴를 한 점이 참작돼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쳤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따라 반복을 했습니다. 첫 정당대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반대 발언과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말은 양날의 칼이라서 세상을 태우는 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태 최고위원은 오는 8월이면 당원 자격을 회복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로 최고위원 리스크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두 최고위원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고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계 결정이 나온 후 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각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반면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앞두고 두 사람이 보인 행보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당 안팎의 압박에 어제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왔다는 평가입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징계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아가 소송에서 질 경우 탈당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영호 의원에게는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기윤 윤리위원회 위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번 징계 결정의 배경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윤리위의 징계 심의 결과 발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네. 이거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 결국은 최고위원을 사퇴했는지 여부가 수위의 결정이 배경이 된 건가요? 예, 어제 회의 끝나고 위원장께서 사퇴가 영향을 미쳤냐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알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였고, 예. 또 전주의 부위원장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퇴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석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저 또한 사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그 회의 내에서 그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퇴 여부가 과연 징계를 7개월이나 이게 줄여줄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결정이었냐. 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7개월을 줄일 수 있냐라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의할 때 사퇴 전에 징계 수위는 얼마고 사퇴 후에 징계 수위는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냐 없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에 줄어든 배경은 그 뭐 사퇴 이후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정적으로 이제 태영 의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퇴 전에는 징계 수위가 얼마 될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퇴 후는 얼마 될 거라고 해서 각각의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라는 단어는 저희들에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최고위원을 뭐 1년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태영호 의원이 사퇴했다고 해서 몇 개월을 뭐 줄여졌다 이거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회의 방식은 김재원 최고위원, 그다음 태용 의원 각각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했었지 예. 어느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퇴했으니까 낮추자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 김재원 의원이 이제 1년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다면 예. 어느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윤리위원회에서는 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참작 요소로 사태가 참작 요소로 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부분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제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 윤리위원회를 이틀 정도 미룬 이유에 대해서 예. 그 두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냈습니까? 예,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 추가 자료 낸 과정은 예.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 사유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 어느 윤리위원이나 더 필요하다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징계 사유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그 윤리위원장께서 정치적 해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자진 사퇴를 뭐 이야기한 거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난 5월 8일 날 윤리위원회 회의할 때 예. 만약에 자진 사퇴를 유도할 생각이었으면은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최고위원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고 예. 그 이틀을 연기된 이유는 자진 사퇴에 대한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위원 징계 대상 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 자료 또는 소문 자료를 낼 수 있냐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징계를 결정해 버리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그거를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 점을 가지고 실체적 하자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틀 정도의 시간을 준 것이지 자진 사퇴의 시간을 일부러 고의로 한 적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물론 최고위원 사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수위를 줄여주는 거는 알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두 위원의 그 징계 이유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의원보다 뭐 훨씬 뭐 수위가 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을 때 당원권 정지의 7개월이라는 많은 그 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좀 정치적 윤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예. 3분의 2가 외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또 회의하는 과정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 윤리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예. 먼저 윤리위원들 각자의 윤리위원들이 의견을 밝힌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합의점을 이뤄가는 방식을 취했지 정치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회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구성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왜 자꾸 이렇게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여쭤보냐면은 3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저희 뭐 언론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여쭤보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발언 논란에다가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문제가 이게 상당히 당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징계라는 거는 당연히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3개월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계산을 하자면 그냥 7개월이라는 그 징계 수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최고위원 사퇴라는 것을 이틀 동안의 그 여유를 준 최고위원 사퇴라는 기간 동안에 최고위원의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준 것이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1년에서 3개월은 7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5월 8일 날 회의할 때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이 녹취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질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서 소명 절차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 징계 사유를 확정한 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9분의
전체적인 지금까지 신고 사항, 그다음에 소명 절차의 내용, 그다음에 징계 사유를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당원권 정지 1년에 이제 중징계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징계의 이유가 됐습니까? 예,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예. 예,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정말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18 사건의 희생자분들이나 유족, 그다음에 4.3 사건에 관련 희생자분들에 대한 이런 상처받은 점을 가장 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반응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일단은 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나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당원권 정지 1년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셨습니까? 예, 윤리위원회는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지 않습니다. 불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복 절차에 대해서 윤리 규칙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정하고서 심의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어제 저희도 결정한 다음에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서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징계 수위에 참여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 자신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서류 같은 것도 이제 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수 있는 그런 자료 요청이었을 텐데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향후 향방이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마다 법적으로 하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도 더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에서 5월 10일까지 이틀 준 것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해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자, 그 부분과 이제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80일 정도가 걸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년 총선이 좀 고려가 된 겁니까? 저희 이번에 구성된 윤리위원회 모든 구성원분들은 국민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모든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공감대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현충원 참배 외에는 별도의 공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란하게 자화자찬하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건데요. 참모진들에게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하고 묵념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정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호국경륜에 대하여 경애.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취임 1년을 조촐하게 맞는다는 의미에서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를 골랐습니다. 오후엔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으로 취임 1주년 인사와 함께 정확한 기사로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면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 의원에게 3개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징계 결정에 앞서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오래 하시면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2달 정도 이제 됐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5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뭐 자진해서 그만두시든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중지가 되든 두 분이 이제 자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최고위 오늘 좀 뭐 가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실 텐데, 자, 오늘의 분위기는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경위든지 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부 일부가 이제 결혼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날 혼란을 보여드렸던 측면에 대해서 지도부 일원으로 매우 송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이고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당내 구성원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게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점은 평가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열흘 동안에 이제 최고위가 2번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취소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딱 2번 정도의 최고위가 취소가 됐는데요.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에 공식 최고위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땐 일요일에도 최고위를 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처럼 윤리위원회의 핵심 징계 대상으로 최고위원 2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최고위가 가동되고 여기에 마이크의 발언권이 활용된다면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그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부적 판단을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주일의 혼란들을 매듭짓고 이제 오늘 새롭게 또 다시 최고위를 여는 만큼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언론이 예상한 그 두 최고위원의 발언권을 좀 막으려는, 자, 그래서 취소한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맞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최고위원회를 중간에 열지 않았는지는 김기현 대표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이 나와서 저희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당원권 정지 1년과 당원권 정지 3개월 상당히 그 징계 수위의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결국은 최고위원 사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윤리위 입장에서는 또 그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가장 중대한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표현으로는 정치적인 타협 또는 나쁜 표현으로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1차가 열렸어요. 그때까지 두 최고위원이 본인들이 소명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이틀간의 시간을 또 줬었고요. 거기에다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연이어서 전주의 부위원장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형 기준 자체가 윤리 내부의 독자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타협 또는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천이었을 거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윤리위원회 또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입니다만 이 사안은 사퇴냐 아니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사안인가 아닌가, 태용 의원의 경우는요. 이 문제로 집중해야 된다는 지금 생각들, 판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김재원 의원도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네. 만약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뭐 방편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 지난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당내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소를 제기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소송을 거는 일들에 대한 실익이 없을 거라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지자들과 함께 본인의 정치적 행로를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적어도 지금은 어제 태영호 의원이 보여줬던 선당 후사의 자세처럼 일단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 뒤에 국민들과 함께 본인의 정치 행보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당에 이제 누를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녹취록 파문에 의한 것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윤리위원회 회부됐던 제주 4.3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4.3 문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들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에게 아픔을 준 내용들,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운동 후손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멸시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하게는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물을 부정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사과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사과였었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에 대한 사과였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 제가 내용을 다 기자회견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로 발생했던 어떤 본인과 관련돼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문제나 또는 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문제, 이 문제만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문제와 불거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행사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윤리 결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조치까지 해야지만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대통령 공천권 게임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태영호 의원 스스로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실제로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3월 9일 선출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의 발언권에 대해서 이른바 공천을 가지고 좌지우지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이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수사 등을 운운하게 되는 건 결국 민주당이 하게 되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에 비롯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개점 휴업 상태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당에 관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도덕적 기준을 높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 타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공당으로서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총선 공천룰 이야기인데요. 자, 민주당이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총선에는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이는 왜 윤리심판원이 가동을 안 하냐 얘기를 했는데 윤리심판원 가동 이전에 당원 80조를 개정하고 당원 80조로도 부족해서 총선 룰까지 개정해서 이 재판에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른바 출마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다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 살리기 룰을 세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법의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누구든지 간에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의 일단 판단을 받은 사람들까지 총선에 출마하게 될 텐데요. 예. 결과적으로 1심, 2심 재판 이후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만약 그런 내용들을 혼탁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다시 대법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또 다른 보궐선거 등이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런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보통 통산 혁신 경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혁신이 아니라 퇴행적인 모습을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거를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지웠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재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 정확히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를 들면 특별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전에 당원 80조는요.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만 바꾼 거예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가 결정한다. 자,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한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예를 들면 대단히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아니면 없애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그런 내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예. 남아있는 조항은 뭐냐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넘긴 건데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이 이전에 판단했던 공천들과 지금의 상황, 변화된 상황에서는 소위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권에 따라서 소위 공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여기 어떻게 이걸 확정할 수 있느냐? 최근 재판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진상 씨 뇌물죄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가를 뭐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동생이란 칭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대가성 자체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이거나 이재명 당대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문제인데 그 논란일 때 428억 아니겠습니까? 저수지라고 얘기했던 428억은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해놓게 되면 검찰에 의해서 공천권 자체가 예를 들면 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비판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민주당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의 길이 열렸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처럼 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할 텐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도 이론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지거든요.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니까. 물론이죠. 네? 사전에 그냥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자, 뭐 강훈식 의원은 뭐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딸인 조민 씨도 출마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 위에 정치가 있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민 씨는 시종일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른바 위조 스펙 등이 고스란히 국민 앞에 무엇이 명백한 팩트인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과 토크 콘서트 등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법원의 판단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출마해서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것 봐라,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정치 검찰이 탄압이다 라는 방식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속에서의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치적인 행위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모습들을 지금 저는 조국 전 장관 부녀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과 정치적 행동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른바 극단적인 지지층까지 더 달려들게 되는 모습으로 악화된다면 한국 정치의 퇴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딸인 뭐 조민 씨가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훈식 의원도 굳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조국, 조민 이 두 분을 왜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관악갑으로 이사했다 그러는데 그 강남에 있는 집이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대학이 서울대 교수니까 글로 이전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선거는 구도와 인물과 정책으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구도와 인물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의 핵심이 뭡니까? 중도층과 20대가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등을 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도층과 20대예요. 근데 중도층과 20대에 등을 돌리게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출마시키는 민주당?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오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저 같은 경우는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서라도 저는 비판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조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저 출마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본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 검찰은 라 대표와 함께 시세 조정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라더견 대표를 체포해 조사했던 검찰이 어젯밤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리법 위반입니다. 미등록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종목과 물량, 가격을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스스로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렸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미 너무 많은데 내 자식 주려고 다운그레이딩 시켜놓은 이 회사를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검찰은 또 라 대표와 함께 체포한 최측근 변모 씨와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골퍼 안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김익래 다움 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곧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라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립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 조작 수법과 경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당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 중인데요. 가상자산을 5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자 여야 할 것 없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요. 각종 채권과 금, 보석, 골동품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가진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가 느껴지는데요. 일례로 공직자 윤리법에는 보석의 경우 종류와 크기, 색상을 명세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실거래 가격이나 평가액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공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목적 무엇일까요? 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 제도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1,000 이상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서 $200 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연일 수십억 원대 의혹을 낳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애초 꿈도 못 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전부 공개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의 현실성을 떠나 이 같은 극악 처방을 하지 않는 한 김남국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제도가 미비해서였을까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하루가 지날수록 그 액수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송무빈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빗썸 지갑에서 한 지갑으로 위믹스 65개가 전송된 뒤 9,800개와 4,700개 등이 잇따라 전송되고 2022년 1월 21일까지 이 지갑으로 모두 97,000개가 들어갑니다. 고점 기준으로 약 30억 원 가까이 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지갑의 주인도 김남국 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믹스 월렛에서 클레이를 클립 지갑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 거죠. 송금 기록을 찾은 거죠. 이 지갑의 첫 전송이 이뤄진 2021년 10월 1일은 위믹스 가격이 하루새 1.25달러에서 2달러로 급등하던 날이었습니다. 이후 1월 초에는 업비트의 상장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위믹스가 10월 1일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한 달 조금 지나서 20배가 올랐어요. 그 가격에서부터. 그래서 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상승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문가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이 많게는 127만 개에 이를 거란 분석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추가 지갑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가상화폐 지갑이 이제 발견됐다는 의혹이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또 거짓이겠네요? 그러니까 진실은 확실히 아닌 거죠. 일단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2021년 11월에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은 김 의원 주장보다 1년 후인 2022년 1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2022년 1월 11일 날 그 빗썸에서 업비트로 85만 5천 주, 그다음에 2022년 1월 21일 빗썸에서 클립으로 41만 7천 주, 합계 127만 2천 개가 주가 아니라 개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어제 추가로 또 뭐가 밝혀졌냐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사이에 빗썸에서 또 다른 월렛으로 또 다른 지갑으로 9.7만 개가 또 이체가 됐다라고 하니까 밝혀진 것만 봐도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그 위믹스 코인은
137만 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100억을 훨씬 뛰어넘는 그 금액이 될 거고 네. 그런데 이러한 해명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이 처음 전송된 날 해당 코인의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한 날이고요. 또 이제 거래 시점이 업비트 상장 시점과 겹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의원이 결국은 내부 정보를 알고선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뭐 코인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빗썸에 있는 김남국 본인의 계좌에서 업비트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증권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날 2배가 급등했다거나 또 업비트 상장 시점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 2배 급등한 날에 팔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대로 이 코인이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뭐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이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코인들을 매매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삭제하고 자신의 전세자금 6억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3억, 그 9억을 가지고 코인을 매매했다. 근데 위믹스 부분만 공개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벌어온 수익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60억, 뭐 90억 최고가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현금화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했던 뭐 60억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코인 한 9억 정도니까 사실상 원금 보관책으로 한 9억 정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수익을 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100%에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상실감은 확실히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좀 더 겸허하게 내가 주식투자에서 내 돈에서 돈 번 건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것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좀 국민들께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의 권고에 따라서 코인을 다 처분하기로 했는데 뭐 수십억 원의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수익은 난 걸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당에서는 이 코인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공개를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기의 코인과 관련된 모든 월렛을 다 공개를 갖다가 하고 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자금 출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과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처분하면 모든 의혹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작물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 그 작물을 팔아버리면 그 의혹이 해소가 됩니까? 그 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이게 작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산 건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구입했는지 밝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믹스 코인이 작년 11월 달에 거래가 정지되고 12월 달에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다시 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상장 폐지가 됐던 이유는 유통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양이 위믹스가 공시한 양보다 30% 7천만 개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 7천만 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위믹스의 그 7천만 개가 불법적인 것에 쓰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와 엮여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궁금한데 이런 의혹이 불식이 되려면 그 방법은 단 하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계좌를 뭐냐 K뱅크 이런 거 말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거는 빗썸인데 빗썸의 농협 계좌를 오픈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가 될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냐면 FIU 통해 가지고 업비트 계좌를 갖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업비트 계좌에 그 코인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느냐? 김남국 의원의 빗썸 계좌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빗썸 계좌를 좀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이상하게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빗썸 계좌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건데 영장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그 계좌를 왜 못 밝히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가질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 보도됐을 때 좀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의 이제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거나 거기에서 이득을 얻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거를 신고하고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고. 네, 고민정 의원 들으신 것처럼 자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꾸려서 조사 들어가겠다. 당 내부에서의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당 차원의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실은 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2배로 뛰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이 깊게 새겨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김남국 의원의 계좌 거래네요. 그리고 코인 매매네요. 그리고 수익 내요. 그리고 이게 현금화 시켰는지 여부, 네. 자금 출처 이것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당에 이미 뭐 일부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모두 공개하라. 이걸 언론에 모두 공개하라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너가 문제 없으면 모든 계좌를 다 오픈해 라고 하는 것들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영장이 2번 기각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량 코인이 옮겼다는 것 외에는 범죄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검찰에 자신의 이 코인을 산 자금 출처 내역 그리고 코인 매매 내역, 수익 내역을 검찰에 가져다 줘 버리면 오히려 이게 확실히 끝날 것 같고 개인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바로 인터넷에서 지갑 주소를 확인하고 네.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이 얼마 있고 뭐 이런 내밀한 사생활 영역들이 해킹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갖다 줘 버리면 차라리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확실히 하는 게 맞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네. 김남국 방지법 사실 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이런 이름이 그 법이 예. 좋은 법도 아니고 이런 게 나온 게 좀 뭐 불명예스럽긴 할 것 같은데 자, 이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김남국 방지법으로 별칭이 붙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보겠다. 왜냐하면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록해야 되는 재산인데 뭐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림, 그다음에 골동품까지 500만 원 넘어가면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이 재산이 아닙니까? 가상자산하고 주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가상자산이 주식보다도 더 은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법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을 빼더라도 가상자산을 넣는 게 더 상식적이고 맞는 건데 아직까지 8번이나 개정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뭔가 구린 게 있거나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김남국 의원 사태에서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담대하게 그 겁도 없이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등록 재산에 가상 재산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자하드의 교전이 격화돼서 누적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면전 조짐을 보이면서 유엔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자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대피합니다. 상공에는 로켓이 만든 하얀 연기꼬리가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로켓 270여 발이 발사됐지만 대부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focused on our targets and we'll do everything we need to protect our civilians.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를 겨냥해 가자 지구 10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틀째 방패와 화살이란 작전명을 내걸고 이슬라믹 지하드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رسالتنا للمؤسسات الدولية إنه إحنا بدنا يحمونا بكفي خلص تعبنا. 양측 교전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슬라믹 지하드 인사 카데르 아드난이 숨진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해 유엔도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러시아군의 폭격을 맞아 폐허 위로 그 구조대원들이 임산부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퓰리처상 결과가 엊그제 발표되었는데요. 대상을 받은 AP통신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퓰리처상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한 AP통신 기자들이 받았습니다. 키이우 외곽에 이르핀강을 건너는 다리가 파괴되자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키이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전사한 남편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은 장례식에서 통곡을 합니다. AP 기자들은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마리우폴에서 유일하게 남아 민간인 학살을 생생히 전했고 러시아발 가짜뉴스에 맞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던 많은 기자들이 사망했다고요? 예. 국제언론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만 66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21명이 늘어난 것인데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취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취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가짜뉴스가 많아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동쪽 지역은 속초가 18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세종,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위험한데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